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어려서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참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저를 오빠와 차별하였고 늘 생선의 몸통보단 머리 쪽을 주시곤 했어요. 그런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가 참 자유분방한 시기였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버는 족족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지만 그래도 독립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어느 누구나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해보니 시댁도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더라고요. 사실 워낙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때 당시 참 숨이 막혔어요. 그나마 봉원이가 장남이 아니라서 널 허락한 거야. 장남이었으면 제대로 된 며느리 얻었을 거다. 알겠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인데 고작 공장에서 일하는 널 받아들였겠어? 그러니까 쥐죽은 듯 살아라. 우리 집안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알겠어? 그러게요. 동서될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너무나 평범해서 놀랬지 뭐예요. 참 서방님도 알만하다니까요. 걔가 원래 연민이 많아서 그래. 어려서부터 아픈 동물이나 개고양이도 지나치지 못했던 애다. 그러니 오죽했겠니? 에휴. 시댁은 그 동네에서 꽤나 유서 깊은 집안이었어요. 가부장적인 것은 물론이었고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장남 남편까지 총 3대가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집이 워낙 크고 각각 별채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일은 없었지만 명문가 자제인 형님 대신 제가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선택한 길,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어요.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남편을 믿고 참 행복한 나날이었기도 했죠.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집이 좀 유별나긴 하지. 그래도 난 둘째라서 좀 덜하신 거야. 아마 형의 무게가 장난이 아닐걸.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독립하면 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알겠지? 괜찮아. 뭐 우리 집도 가부장적이긴 하거든.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말이야.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네. 내일 아침상 차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지금 빨리 자야겠다. 아무래도 할아버님 기상시간이 빠르니까. 힘들지만 적응돼가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중 형님네가 아이를 가졌고 저 또한 아이를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눈에 띄게 차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저희 애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죠. 하지만 처음 가진 이 나이가 저한텐 매우 소중했답니다. 둘이 똑같이 배가 불러오고 입덧도 비슷했지만 어머님은 늘 형님만 안쓰럽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쌓였던 게 원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 때문에 몰래 숨죽여 오는 날도 많았어요. 아니, 애를 좀 뒤늦게 가지지. 꼭 첫째네랑 동갑을 만들어야 해. 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친척끼리 나이가 같으면 기강이 안 맞는 거야. 알아? 그래도 장손인데 먼저 나와야지. 에휴, 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니. 몸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렇게 빨리 들어서?
그래도 장손은 장손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장손 자리 넌 볼 생각 마. 에이, 안 그러죠. 그리고 임신이 무슨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봉원 씨 아이잖아요. 봉원이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 손주고 내 새끼지. 거기에 네 피가 섞였잖아. 어디 예쁘게 봐줄 수 있겠니? 우리 봉원이를 닮아야 하는데 꼭 널 닮을 것 같아 걱정이란 말이야. 태어나는 시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너까지 닮아봐라. 에휴.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듣겠어요. 말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도 축복받아야 마땅할 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도 민망하셨는지 더 이상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교를 하고 있을 무렵 형님네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워낙 형님네가 간절히 기다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눈치 보게도 됐고요. 형님이 유산을 하자 어머님은 이 모든 화살과 비난을 저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그야말로 억지 그 자체였어요. 형님도 그 말을 듣더니 마치 제 잘못인 양 굴더라고요. 아휴, 어쩌냐, 우리 장손을. 그러게 내가 재수없다고 했지. 하필 같은 애에 임신을 해가지고 네가 초를 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만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복이 다 우리 첫째네한테 갔을 텐데 네가 애를 가져서.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기 불쌍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는 또 올 거예요. 제가 뭐라고 위로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 잘 추스르세요. 동서 같으면 추스르겠어? 왜? 고소하지? 우리 애 없어지니까 동서네 애가 장손이 될 것 같아? 아주 신났겠어? 장손이면 이 집 재산 반을 넘게 물려받을 텐데 그거 노리고 속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동서 때문이야. 동서 때문이라고. 네? 너무 억지네요, 형님.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 저 때문이라니 너무하세요. 지금 형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할게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도 형님 이렇게 되신 거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안 좋기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재수없게 임신을 같이 해가지고 에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네 별채로 돌아가.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떻게 재수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라고요. 전 눈물을 흘리며 별채로 돌아왔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임신기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집에서 힘들다고 티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혼자 임신했다고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봐 말이죠. 유산한 형님 마음 아플까봐 배가 계속 불러져 올 때도 일부러 큰 박스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 배를 보면 형님이 마음 아파할까 봐서요. 그렇게 행복해도 모자란 임신기간에 전 눈치만 보는 임산부였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불안해했던 저한테 정말이지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딸아이를 보자마자 정말 세상의 모든 원한, 슬픔, 원망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책임질게 라는 단어만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뜩이나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니 저희 딸은 이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뭐든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이 집에서 기가 눌려 살던 저였지만 딸아이가 태어나고 딸아이마저 그렇게 키울 수 없어 오히려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할 말은 다 하면서 제 딸을 지켜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조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쯤 저도 많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어디 여자애가 저렇게 뛰어다녀? 조신하지 못하게. 예, 쟤 데리고 별채로 가라. 정신 사나워서 나 원참 누구 닮은 거야? 그러게요. 여자애가 여자애답지 않아서 좀 놀랍네요, 어머니. 동서 어렸을 때랑 똑같나? 애가 아주 극성 맞아.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나이 때가 다 그렇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슨 팔다리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데려갈게요. 그리고 애는 애다워야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뭐야? 아이고, 아주 지딸 얘기하니까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대드는 것 좀 봐라. 아주 어이가 없네. 너 누가 그렇게 말대꾸 하라고 했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딱 봐도 네 딸 너 닮은 게 분명하다. 봉원이 닮았으면 절대 안 그럴 거야.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해드릴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다 참겠는데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동서, 과하다. 여기 시댁이야. 동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참 이런 가정교육 하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어머님, 괜히 열내지 말고 그만 상대하세요. 뭐 저희가 피해야지 별 수 있나요? 격 떨어져서야 원. 동서, 그러지 마. 알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혹여나 기눌리지 않을까 늘 살피고 살폈어요. 그러던 중 기다리던 형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시댁에 경사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기뻐서 춤을 추실 정도였고 시할아버님도 큰 손주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임신했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형님이 임신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 알아서 그런지 참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유, 우리 예쁜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아주 우리 장남 어릴 때랑 똑같아. 내가 이 꼬물이 보는 맛에 살지, 안 그러냐? 어미,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래도 이것저것 한양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 축하드려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보태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그게 꼴랑 얼마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색 내려거든 치워라. 큰애가 돈 없는 애도 아니고 어디서 돈을 드밀길. 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전 그래도 그냥 조카가 태어나서 기쁜 마음에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일단 받을게. 뭐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동서 딸내미 우리 애 좀 클 때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게 해줘. 가뜩이나 극성 맞은 앤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 다치게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각별히 주의해줘. 엄청 귀한 아이니까. 그래, 얘 말이 맞다.
네 딸내미 당분간 본가 출입 삼가게 해라. 너 유난 떨다가 우리 장손 다치게 할라. 알겠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유빈이 어디서 주워온 딸인가요?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요. 저것 봐 저거.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쌍심지를 키고 대들어대들게. 에휴, 봉원이 얼마나 쥐잡듯이 잡을지 눈에 보인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장손 다친다고 본가 출입을 삼가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려서 너무 가부장적인 집에서 늘 친오빠와 차별받고 자랐던 저여서 그런지 참 제 딸아이가 저와 오버랩되면서 안쓰럽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절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당당히 양보하지 않고 모든 걸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저희 딸도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어요. 형님네 아들은 고작 유치원생이었지만요. 그래도 둘이 이제 말도 통한다고 서로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제 딸이 조카를 곧잘 동생처럼 잘 챙기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사이는 별로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조카가 그렇게 잘 노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에그머니나, 얘, 너 혹시 우리 장손한테 무슨 해코지 한 거 아니야? 왜 마당에서 흙 같은 걸 만지고 있어? 지저분하게. 할머니, 아니에요. 도훈이가 씨앗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저만 혼내요, 맨날 할머니는? 뭐야?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도훈아, 들어가자. 우리 장손 바람 맞으면 감기 들어요. 응? 착하지?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이가 딱 봐도 먼저 나가자고 했고 씨앗 심어보겠다고 한 건데 왜 유빈이한테 그러세요?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뿌라려? 도훈이 흙 만지다가 뭐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 귀한 손자를 천박하게 흙놀이나 하게 만들어? 하여간 끼리끼리다. 도훈아, 들어가자. 추워서 감기 들어요, 우리 장손. 착하지? 저와 딸아이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는 제 딸과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참 사람 미워하는데 장사 없더라고요. 매번 불합리한 걸 알았지만 어쩔 방법은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중재해주는 정도였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지기 시작했고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참 많이 생겼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프자 집안은 많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이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모든 어른들이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와 남편은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딸아이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일이었죠. 학교 끝나고 딸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간 학교에는 빈 교실뿐이었고 그날로 딸아이는 뒤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지금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유빈이 없어. 당신 연락 못 받았어? 집에 있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매번 학교 끝나고 잘 왔으니까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 여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어쩌면 좋냐고.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소용은 없었어요. 경찰은 그저 찾고 있다는 말뿐 딱히 소득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딸이 없어졌는데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걱정하는 척만 할 뿐 본인들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온갖 지방과 지역을 돌며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수막은 물론 전단지까지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휴, 걔가 좀 극성 맞아? 도대체 어디로 새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 엄마 속 타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요? 이게 극성이랑 무슨 상관이죠? 어머님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유빈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절대 못 살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요. 어떡해요, 우리 유빈이. 2주나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진정해, 동서. 유빈이 잘 있을 거야. 똑부러지는 애잖아.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동서, 몸부터 생각해. 남편과 전 딸아이를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날 학교에 데리러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정말 피마르는 하루하루였어요. 제 세상만 멈추고 모든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라고요. 남편 또한 지쳤는지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말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 제정신이 아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식 잃은 부모는 알 거예요.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안 다닌 데가 없잖아. 비슷한 인상착의라고 하면 다 가보고. 그만해. 나도 속상해. 그러니까 제발. 당신 유빈이 아빠 아니야? 할 만큼 했다고? 아니, 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할 거야. 무조건 찾을 때까지 할 거라고. 너도 살아야지. 산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유빈이만 찾으러 다니는 거 진짜 아니야. 아니? 나한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만하라고 할 수가 있어? 다 널 위해서지. 할 만큼 했으니까. 너 더 이상 피폐해지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 나한텐 너도 소중하다고. 난 유빈이밖에 없어. 내 딸 무조건 찾을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하지 말란 소리 절대 하지 마. 남편에게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고 전 계속 딸아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시댁 3대가 다 모인 추석 날이었어요. 전 너무 우울하고 슬펐지만 명절을 맞아 집은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슬픈 마음을 감추고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는 1년 전 실종된 딸에 관한 한 통의 제보 전화였습니다. 전 매우 기뻤고 놀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거기로 가세요. 아마 거기에 가면 따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명절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뿌리치고 딸아이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제발 딸아이가 있기를 빌고 빌며 말이죠. 그렇게 제보자의 말대로 몰래 찾아간 순간 그 위치는 한 지방에 다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이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정말 상상 초월 장소였고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제보자가 말해준 호스를 찾아가니 역시나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유빈아, 엄마 알아보겠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여기에 왜 네가 있는 거야? 엄마, 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자꾸 나보고 정신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 정말 멀쩡해. 알잖아, 안 그래? 기다려. 엄마가 꺼내줄게. 유빈이 맞지? 아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전 가까스로 딸을 구출했고 그간 있었던 일의 얘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딸아이를 병원에 가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하교하는 딸을 차에 태워서 엄마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지방의 한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에 딸을 가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며 그저 가둬놓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왜냐고요? 시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재산을 이제 나눠야 하는데 딸아이도 손녀인지라 재산 분할에 빠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날 할머니가 학교에 데리러 왔었어. 큰엄마랑. 엄마 있는데 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아무리 재정상이라고 해도 절대 안 열어줬어. 전화기도 다 뺏어버리고 계속 재우기만 하고.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지금 꿈 같아. 뭐야? 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너무 무서웠지?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엄마 절대 가만 안 있어. 나 다신 할머니랑 큰엄마 보기 싫어. 너무 무서워. 또 집에 가면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갈래. 무서워, 엄마.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어린애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뺏길 수 없어 그 모진 짓을 했던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고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싸리 딸아이를 치워버리고 그 재산까지 장손에게 주겠다는 심보로 딸아이를 없앤 거죠. 1년 전의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보를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여기 병동의 병동 간호사였어요. 그 간호사 언니가 참 힘이 되어줬어. 틈만 나면 엄마 번호 잊어먹지 말라고 말해주고 본인한테 번호 얘기하라고 하고. 그 언니 아니었으면 엄마한테 전화 못했을 거야. 그래도 그 언니가 이상한 약이랑 이런 거는 다 빼서 일부러 주고 그랬어. 아휴, 정말 은인이다. 정말 고마워, 유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늦게 왔지? 엄마가 이런데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 한 명의 양심 있는 행동으로 저에게 이 모든 걸 알려준 것이었어요. 다행히 딸아이를 잘 보살펴준 것도 이 병동 간호사였고요. 전 이 일을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서둘러 딸의 퇴원 수속을 받고 딸을 퇴원시켜 저희 친정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로 불러내어 이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흰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알아? 돈에 눈이 멀어
손녀딸을 정신병동에 쳐넣는 사람.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아무리 엄마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이야? 아니, 우리 유빈이는 멀쩡한 거야? 어떡해. 미안해, 여보. 내가 면목이 없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된 거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형님, 어머님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할 거야. 이대로 못 있어. 유빈이가 그나마 정신이 똑바라서 다행이지. 1년 동안 갇혀있던 트라우마 어쩔 거냐고. 당신 엄마랑 형님 때문에 우리 불쌍한 유빈이 어쩌면 좋아, 정말.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형님을 고소했어요. 미성년자 아동 학대죄로 말이에요. 검찰은 병원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자연스레 수사가 시작되자 아버님과 시할아버님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시할아버지와 아버님은 이번 일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몸이 좋지 않은 시할아버지는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병동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막대한 금품을 받은 대가로 뇌물수수죄로 구속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형님 또한 충격적인 짓을 저지르고 절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검찰이 옥죄어 왔었거든요. 아니, 지금 어미가 유빈이를 정신병원에 가뒀단 말이야?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다 있어? 그럼 그동안 그렇게 둘째네가 찾을 때 모른 척 시침이 뗐던 거고? 아유, 세상 말세다 정말.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아버님,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저 불려우가 지금 저희를 엿먹이려고 다 꾸민 일이라고요. 아버님, 저 믿으시죠? 제가 평생 아버님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아버님은 제 말을 믿으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버님, 저 아버님 며느리잖아요. 닥쳐라! 돈에 눈이 어두운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봐도 눈에 훤하지. 이제 내가 재산 정리하려고 하니 그래서 가둔 거 아니냐?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첫째네까지, 아유,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괴물들이 존재하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 이제 끝이야. 어떻게 봉원이 아이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봉원이는 아들도 아니야? 봉원이가 그렇게 슬퍼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 소름 끼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네 집안 장손 위하는 집 아니었어? 나도 그래서 당신들 위해서 한 짓이라고. 우리 도훈이 재산 저 기집애한테 뺏길까봐 내가 미리 선수를 쳐준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얘기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이랑 다신 얼굴 맞대고 살기 힘들겠다. 넌 끝이야. 그리고 도훈 엄마, 너도. 시아버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싹싹 빌었지만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미성년자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라던 재산은 시할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저희 집 둘째네의 절반 이상이 상속되었어요. 아마도 할아버님께서 이 돈이 사단이니 저희에게 다 물려주신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받은 것보다 본인들의 장손이 물려받을 돈이 확 줄어들자 법정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삐뚤어진 모정이었죠. 아주버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저런 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다간 아이가 사달이 날 것만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이 다 까발려지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벌을 받은 거죠. 아니, 아버님, 어떻게 여자애한테 그렇게 많은 걸 물려줘요? 우리 도훈이가 장손인데 장손이 다 물려받아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걸 둘째 애한테 다 주냐고요? 아버님 노방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데? 아니, 할아버님, 우리 도훈이가 장손이잖아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돈을 유빈이네를. 저희가 장손이라고요. 명망 있는 유서 깊은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재산 분할을 개판으로 할 수가 있죠? 닥쳐라! 너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도훈이도 볼 생각 말고 평생 깜빵에서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 알겠어? 당신도 끝이야. 나 진짜 살 떨려서 못 살겠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혼하자, 우리도. 도훈이는 절대 못 볼 줄 알아. 나쁜 것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여자애한테 그깟 재산 하나 안 주려고 그렇게를 정신병원에 가더나? 기가 막혀. 명망 있고 유서 깊은 집안? 웃기지 마. 천박하고 천박해. 알아? 어떻게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엄마랑 형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집안 꼴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내가 유빈 엄마를 볼 낯이 없어요. 그렇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머님과 형님의 구속행과 시아버지의 이혼, 그리고 아주버님도 교도소에 있는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죠. 또한 할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저희 앞으로 기속이 되며 마무리되었어요. 이 돈으로 딸의 아픔을 치료할 순 없겠지만 딸은 그 후로 상담 치료를 다니고 저희 세 식구 분가를 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너랑 유빈이 슬프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줘.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알겠지? 나 진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다신 안 헤어질 거야. 그래. 우리 세 식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더 잘할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죄인이지. 반성하게 된다. 그동안 내가 어떤 아빠였는지. 이제 무조건 너네 지켜줄게. 걱정 마. 우리 세 식구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우리 잘 살아보자, 유빈아. 그리고 여보, 고맙고 또 고마워. 그 이후 계속해서 시아버지는 그저 저희 보기 미안하다며 매번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셨고요. 두 여자의 돈 욕심에 모든 걸 잃은 결과물이 된 것이죠. 아주버님은 그 후로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도훈이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새 형님 되시는 분이 참 살뜰히 키워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조카에게도 좋은 환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의 악행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음에 좋았다고 마지막 말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정말 잊고 지내고 싶은 일이지만 아무래도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딸아이에게 큰 충격이 있던 만큼 계속해서 보살피고 잘하려고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은 정말 밝게만 자라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딸도 마음 한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긴 하겠죠.
그때 이후로 그냥 지금 내 옆에 딸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행복 별거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딸, 남편, 이렇게 새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도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무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인데 못 먹는 감을 쳐다보고 있는 시모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금은 모두가 등을 돌려버려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부터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비 동서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한의 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시동생이 한의 원장과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을 때 시모는 남편도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이 많이 아쉽다면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었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다는 것 자체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며느리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닌 시모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시모의 행동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둘이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가식과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모의 관심사는 곧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동서에게 온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 예비 동서의 집안은 어떤지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모의 말을 자르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 저희들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잘 지내시더니 어떻게 면전에 대고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하세요? 동생이 결혼하려고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한의 원장인데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벌써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건 어머니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동네가 떠당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런 행동들이 전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는 당연히 다른 거지.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됐었는데도 신중하지 못했던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너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이 좋아야 우리 집안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건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안 해봤니? 너 혼자 좋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때 당시 너는 엄마 말 듣지 않고 결혼 강행했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와 좋게 지내려 했던 건 아쉬우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새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랐지만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새로 들어오게 될 며느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을 때 뒤따라 나온 시부는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시더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말로만 저러는 거라고 애써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시부의 말에도 서운함은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곁에 없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모에 대한 실망스러운 감정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표출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안 좋은 감정이 풀리지 않아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평생 영 끊고 살 거야? 형은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도 함께 자리를 채워주셔야죠. 불만 같은 건 내일 다시 풀어도 되잖아요. 도련님이 결혼하는 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저희 또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괜히 또 갔다가 그때보다 더 크게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내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도련님도 그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봐 그런 거지. 저도 저희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엄마와 형수님과 둘 사이의 문제지.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결혼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상견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참석해서 분위기만 안 좋아진 것보단 너랑 재수 씨랑 단둘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그만 돌아가라. 시동생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불만을 한 차례 털어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시댁에 가봤자 오히려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차라리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상견례만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 시모가 이런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는지 남편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언성이 높아진 시모의 막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형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게 없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건데 얼마 전에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오겠다고 하면 동생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너희 집에 가서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일단 오고 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선 나중에 풀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중요한 날에 오지 않으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와서 자리 좀 채우고 할 일도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해라. 어머니는 동생 결혼만 중요하고 저랑 이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챙겼는데 한이 원장이라는 한마디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한가득 터뜨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시모가 저와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전화를 바꿨는데 제가 받자마자 쉬지 않고 쏟아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건 저라고요. 며느리로서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밖엔 없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올 거냐?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괜히 더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단 이번 주말에 무조건 들리도록 해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무리 문제가 생겼어도 해야 될 역할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든지 해라.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거 싫으니까 이번 일만큼은 좋게 해결하고 너는 그날 나랑 따로 좀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알겠니? 시모와 문제가 생긴 걸로 시동생의 결혼을 망치지 말라며 주말에 무조건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겠냐면서 저와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건 나중에 다시 대화로 풀자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시모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모는 무조건 일단 시댁으로 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남편의 깊은 한숨에서 느껴지는 고민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무작정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모와의 문제 때문에 시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안 좋게 얘기하실까봐 차라리 그냥 얼굴 비추는 게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모는 저를 급하게 주방으로 불렀어요. 한의 원장 며느리 들어온다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일을 도와가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말보단 손짓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면 시모와 단둘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풀어가려 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시모가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약속 시간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음식 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가서 마당 잔디 좀 깎고 있어라.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니까 발이 푹푹 빠지더라. 들어오다가 괜히 발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니 금방 할 수 있지? 마당 앞에 기계 있으니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서둘러라. 시간 없다. 네?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잔디를 깎으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크게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니던데. 음식 준비하느라 땀도 많이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있어서 잔디를 깎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앞마당이 작은 것도 아니고 200평이나 됐는데 저 넓은 곳을 깎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나중에 그 일랑 도련님한테 부탁하면 편할 텐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시모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면서 대문에서 현관문 앞에까지만이라도 서둘러 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 문제로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마당에 있는 잔디 깎기 기계로 서둘러 마당을 깎고 있는데 그 순간 시동생이 예비 동서와 함께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저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곤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예비동서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주고받으려던 찰나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소개해 주는 게 아닌 정원사라며 집안의 음식이 식겠다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집안으로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땀 흘린 상태로 잔디 깎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 잔디를 깎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정원사라고 말을 했을 땐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괜히 온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2층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자리에 참석을 했고 시부도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빼곤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용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빈 그릇에 반찬을 채우고 있는데 예비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모든 행동이 멈춰버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건강관리 해드릴 테니 앞으로 지인분들 저희 한의원 소개 많이 해주실 거죠? 오시는 분들 공짜로 한약 지어드릴 테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건강 챙기셔야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제 덕에 무료로 보약 한 채 지어드린 거 괜찮으셨죠? 이런 것도 저니까 해드리는 거지. 다른 한의원에서는 저처럼 신경 써주지 못한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예비 아주머님 댁에도 무료로 한약 한 채 지어드려야겠네. 이번에 시간 내서 한의원에 한번 들리세요. 검사받고 몇 달치 지어드릴 테니 건강 관리하세요. 제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한의원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 소개를 많이 해줘서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우선시 챙겨야 되니까 제가 먼저 건강 관리해드리고 보약까지 챙겨드릴 테니 이번에 시간 내서 꼭 와주세요. 공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싼 걸 공짜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거니? 너무 퍼주는 것 같아. 한의원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돈을 쓸어 담는다며?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소문을 잘 내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에 공진단 챙겨 드세요. 아,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방금 한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약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약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휴, 제가 한의 원장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일 하겠다는데 너는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무료로 한약을 주겠다는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약 한 번을 지어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비싼 한약을 무료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것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덧나니? 예비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좋겠어? 이러니 너희들이 항상 제자리인 거다.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무료 한약 받고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살면서 항상 느껴왔었기 때문에 예비 동서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퍼주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예비동서가 옆에 있는데도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깐 화장실에 들린 뒤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형님, 곧 결혼할 사이인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저랑 잠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무료로 한약을 준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언짢으셨죠? 적은 금액도 아닌 한약을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님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한의원에 찾아와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단 한약 비용 결제하시고 나중에 한약 받으시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약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한의원장이잖아요. 이 권한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무료로 한약까지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보시니까 서운해요. 저희도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 다른 곳에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정리해보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역이용해서 허위로 조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드린 것뿐이에요. 비싼 한약도 무료로 먹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민들이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비싼 의료 시스템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관리받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도 저를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 후회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방금 한 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네? 제가 방금 말실수라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좋은 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기야. 식구들은 내가 보험 일을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깊게 알려고 하진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썼겠지. 나 손해보험 사기조사 팀장이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 거냐면서 서로 좋게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 직업상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잡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동서는 도망치려고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는 예비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고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노발대발하면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놀랐는지 예비동서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실손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범행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자 시동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잡히게 될 문제라고 시모에게도 설명을 해줬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희 원장 며느리를 잃게 된 거에 대해 분노했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보험 사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 문제로 충격을 받고 개거품까지 물며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검토 후 보험 사기를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 원장인 그 여자는 유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한의 원장 며느리를 놓친 거에 대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눈 감아줬어도 분명 다른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나와 조사를 했을 테고 결국 처벌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개입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시동생의 인생을 구한 게 저인데도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시동생과 시부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쳐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모와 연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조건 없이 한약을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고 꼭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서 같이 농사일을 하셔서 꽤 오랜 기간 서로를 봐왔었고,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함께한 시간이 15년 정도 되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줬었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더니 저희 집에 얼마 뒤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옆집에 남편의 친구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터라 상당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얼굴을 봐왔었는데 언제부터 둘이서 부쩍 함께 붙어 다니더니 항상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술 한잔하고 왔다며 대충 둘러댔지만 제 코를 찌르듯 자극하는 향수 냄새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결국 한마디 하게 됐어요. 당신 요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옆집 김씨 아저씨랑 자주 붙어 다니는데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도대체 며칠 내내 술만 퍼마시고 있잖아. 그리고 왜 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 당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여기 동네 사람들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 몰라? 괜히 얼굴 팔려서 안 좋은 인상 남기지 말고 처신 잘해. 술집까지는 이해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광철이라 간단하게 술 좀 마셨어. 술집에서 우리들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 술집이다 보니까 몸에 냄새가 좀 배 수도 있는 거지. 새삼스럽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15년을 봐와놓고도 나를 몰라? 내가 바람 피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인 줄 알아? 하도 강철이가 외롭다고 하니까 말동무 좀 해준 것뿐이야. 걔는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잖아. 촌동네에서 여자 만나는 건 모래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거 알잖아. 그래서 요즘 국제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친구놈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고민 상담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에나 신경 좀 써. 요즘 승호가 사춘기인지 나랑은 말도 안 하려 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한데 속마음 좀 꺼내봐. 집안 분위기가 요즘 말이 아니잖아. 나 참, 갑자기 왜 말을 돌려?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창 예민할 때라 일부러 접근해서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것보다 지켜보는 게 지금은 좋을 때야. 당신이 밖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가정이 소홀해진 걸 왜 승호 탓을 하는 건데? 아무리 김씨 아저씨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 해도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집안 꼴 좀 봐봐. 농사일 끝나자마자 김씨 아저씨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온다고 급하게 뛰쳐나간 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소통이 되겠어? 남편은 대충 둘러대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고 그런 낯선 행동들에 저 또한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옆집 친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폭발을 하게 된 저는 작정을 하고 남편의 친구분을 만나
불만을 털어놨어요. 저기, 김씨 아저씨, 잠깐 이리 좀 나와보세요.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이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껏 해주셔야지.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약속을 잡았다면서요? 아이, 재수씨. 그런데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술을 먼저 권한 건 제가 아니라 영숙 그놈인데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매번 술 먹자고 부르는 생각 없는 놈이겠어요? 그리고 방금 결혼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었나요? 요즘 들어 고민이 있다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막상 먹고 보면 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것 같아 보여 그러려니 했거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속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서 술 먹자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 그래서 요즘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약까지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재수씨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한 소리 해주세요. 저도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남편은 저에게 친구분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고 했었는데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가 친구분 집 앞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으러 가자며 또다시 부르는데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뭐 하는 거냐며 되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신 요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그럼 그렇게 알면 되지. 갑자기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뭐야? 하루 종일 힘들게 농사일하고 남은 시간 친구 결혼 문제도 있고 오늘 하루 일도 잘 안 돼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시간을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면 나중에 다시 하던가. 내가 지금 당신을 집으로 끌고 온 이유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 방금 김씨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지금부터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술 먹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오는 건데? 김씨 아저씨는 결혼 문제에 대해 상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던데? 그리고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는 동안 다른 중요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던데? 항상 술을 먼저 먹자고 당신이 그랬다면서 왜 나한테는 김씨 아저씨가 당신한테 결혼 문제로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오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친구분이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거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힌 모습을 보게 된 저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도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제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추궁했지만 횡설수설 변명만 할 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주하는 자리가 많이 불편했는지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던 제 말에도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15년간 한결같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돌발 행동을 했던 날이었고 뒷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외박까지 하게 되면서 다음날 저희 집에 아침을 드시러 오신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온 거냐?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저녁에 매일같이 밖에서 술을 퍼먹고 다닌다며? 새벽 늦게까지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 조금의 거짓 없이 얘기해라. 이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쓸데없는 행동은 집안을 욕먹인다는 거 몰라?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요즘 하도 답답해서 술 좀 마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술을 마시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일이에요? 저 나름대로 처신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술이 덜 깨서 오해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거죠? 너 내가 사돈댁이랑 어떤 사이인지 몰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동업자다.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뭐가 어째? 남자면 밖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럼 며느리도 밖으로 돌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한 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가정을 바로 잡거라. 며느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만 해봐. 그땐 이 애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오후에나 나온다고? 네가 술 퍼먹은 걸 우리가 왜 이해해줘야 하는데? 당장 튀어나와서 일할 준비하고 며느리는 어제 저놈 때문에 속이 말도 아니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푹 쉬어도 된다. 영순이 놈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생각 없는 남편의 행동에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밖으로 나가 버렸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들을 대신 사과하셨어요.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남편은 계속 저를 회피했고 저 또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험악해진 집안 분위기를 알면서도 남편은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다시 외박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고 시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다 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더욱더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증거물로 남겨놨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품에 끼고 있는 걸 두 눈으로 꼭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마친 뒤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는데
곧장 시내로 달려간 남편이 향하게 된 곳은 충격적이게도 새로 생긴 다방집이었어요. 꽤 많은 남자 손님들이 다방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문 앞에 서자 처음 봤던 다방 여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남편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얼굴 표정을 하며 다방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찼던 상태에서 남편이 언제 또 밖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다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다방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된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남편이 저 말고 외간 여자를 만나 즐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고 남편이 다방 여자의 옆구리로 손이 올라갔었어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저는 당장이라도 다방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핸드폰 셔터를 눌렀고 제가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남편이 다방 여자를 품에 낀 채 호텔로 향하고 있었죠. 주변에 오고 가며 인사 정도는 나눴던 이웃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도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15년 만에 남편은 가정을 내팽겨쳐 버린 뒤 그 여자에게 제대로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새로 생긴 다방에는 더 많은 여자들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촌동네에 뭐 얻을 게 있다고 가게를 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젊은 여자의 푹 빠져버린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장 뒤쫓아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는데 다방에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손짓을 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계속 손짓을 하길래 저 또한 이미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터라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성큼성큼 걸어가 남의 동네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침착하게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자면서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니 몸을 돌린 여자는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얼굴로 갑자기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내가 여기 마담인데 어디서 지금 장사를 말아먹으려는 거야? 우리 다방에서 제일 아끼는 해주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그쪽 서방이 우리 해주한테 홀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부부싸움을 하던지 이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의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들쑤시는 거야? 그쪽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 당장 고소당하고 장사 접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 데리고 와서 시골 남자들을 홀리고 있어? 그래서 네 남편이 우리 다방에 있는 여자랑 쿵짝쿵짝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게? 그럼 그쪽은 창피해서 고개는 들고 다닐 수나 있겠어? 자기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얼마나 여자구실을 못했으면 그쪽 서방이 밖으로만 돌고 있을까? 저분 우리 가게에서 제일 큰 단골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얼굴 도장 찍고 간다니까. 거저 굴러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걷어찰 필요 있겠어? 결국 그쪽이 문제를 터뜨리면 서로 피 보는 건 똑같으니 조금 있다가 조용히 그쪽 서방만 데리고 가서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냐고. 내가 경찰서에 신고 못할 것 같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앞에서 본처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번 해봐. 나도 영업방해죄로 그쪽을 신고할 테니까. 내가 이런 생활 한두 번 해봤는지 알아? 우리는 조금의 피해도 없어. 결국 무너지는 건 그쪽 가정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야. 여자 치마폭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는 가정이고 뭐고 없거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바로 잡을 생각 아니면 그냥 조용히 서로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그쪽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거든. 그쪽이 목격한 모든 것들은 전부 업무상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오해를 한 거라고 미리 입 맞춰 놓으면 잘못돼도 꼴랑 며칠 영업정지 말곤 아무것도 없어. 나를 부른 여자는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아 제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편이 호텔에서 걸어 나오길 기다렸고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외간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어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 팔을 잡아 돌려 세운 뒤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차에 올려 태웠고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게 된 저희 부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15년이야. 그동안 당신한테 쏟아부은 내 삶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이 이런 뻔뻔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바람 피우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니? 나랑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젊은 여자가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혜주는 내 말이면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무뚝뚝하고 애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당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나 처음에는 다방이 새로 오픈을 했길래 실내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어가 봤었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다가와선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새롭게 다가왔었어. 그리고 처음 혜주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매일같이 얼굴 도장 찍었던 거야. 당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 또한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다음날 일하는데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나랑 이혼하겠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물 흘러가듯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나는 뭐든 이해해 줄 수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아까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그 여자랑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났던 거냐고. 1년은 지났니? 6개월 됐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도장 찍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 혜주랑 평생 함께 살 생각이거든. 15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온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에 새로 자리를 잡은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채로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던 아니면 그냥 살던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가 버린 사람을 붙잡아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었는지 몸살이 나게 되었는데도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동으로 몸이 일으켜지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하자 시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곤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시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던 터라 동네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선 제정신이 아닌 저는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집안에 처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과 마을회관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미 다른 분들께선 정신없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셨고, 저도 그 틈에 껴서 40도 불볕에 전 부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안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냉방병 걸릴까봐 잠깐 밖에 나왔는데 당신 전 부치고 있었네?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은 이 정도로 충격받지는 않는구나. 혜주야, 이 사람이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붙이거든. 저번에 나한테 육전 좋아한다고 했었지? 우리 혜주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가면 되겠다. 우리 혜주 육전도 해줄 수 있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그동안 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넓은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얘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입이 상당히 짧아졌거든. 살까지 빠져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집에 갈 때 좀 싸갈 수 있게 넉넉히 좀 만들어주면 더 좋고. 남편이 제 옆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선 그 여자가 좋아하는 육전도 함께 해달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뒤집개로 상간녀의 뺨을 올려쳤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저는 뒤집개로 남편의 뺨도 올려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뺨에 묻은 기름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남편의 옷에 자기 얼굴을 문대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본 시부가 갑자기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양손에 충격적인 물건을 들고 달려오셨어요. 저보고 피하라는 말에 급하게 도망을 쳤고 시부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남편과 상간녀는 시부가 들고 있었던 요강단지를 피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요강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머리 위로 부어졌고 남편과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논두렁에 몸을 담가 요강을 뒤집어 쓴 얼굴을 급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요강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건데요? 우리 혜주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놈이,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혜주? 내 며느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마을 회관까지 전현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해달라고?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데도 애비 말을 무시하고 15년 동안 너를 위해 몸바쳐 살아온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를 줘? 저번에 말했었지? 사돈댁과 내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온 세월까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시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마. 인연 끊을 거고 너한테 주기로 했던 내 모든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죽고 못 산다는 저 저급한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며느리한테 전부 다 물려주도록 하마. 우리 마을에서 당장 썩 나가. 시부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남편과 상간녀를 마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내에 있던 다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가정들도 저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다방 주인은 결국 폐업 처리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간녀도 남편을 두고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이미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가 되어 있던 상태라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뒤늦게 친정집으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고 분노하신 부모님의 모습에 도망을 친 남편은 저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저희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시부모님 집 앞에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조금의 선처도 없으셨어요. 양가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한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내쫓겨 버리게 되었죠. 그 인간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 인간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테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하루빨리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